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온체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온체인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이슈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이 과세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상자산 과세의 논의 역사인데요. 처음에 이 가상자산을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최초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22%의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고, 공제를 250만 원으로 한정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이 최초로 이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에 한 차례 유예가 됐었는데요. 이 거래소들이 이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여야 간의 합의로 인해서 2023년 1월로 1년이 이제 유예가 되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2차로 이제 유예가 됐었는데, 이때는 또 2년이 유예가 됐었거든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먼저 정착이 된 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다라는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에 따라서 2년이 더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에 민주당 측에서, 원래는 이제 유예 좀 회의적이었었는데 이걸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죠. 이 금투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키를 잡으면서 코인 과세도 똑같이 유예를 하겠다라고 이제 극적으로 합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금을 추적하는 그런 인프라가 미비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유저만 독박 과세를 쓴다는 어떤 그런 형평성 뇌관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합의랑 과세 인프라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2021년에 예정이었던 과세가 2027년으로 총 5년이 연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지금 코인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인 매매 수익분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어떤 이 과세에 있어서 소득세라든지 사업소득 이런 거에는 모두 과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과는 좀 어느 정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은, 만약에 법인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코인으로 이제 어떤 수익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법인세로 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만불에 해당하는 수익을 코인으로 받았다,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혹은 가상자산 테더로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 법인세를 만불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과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부가세가 10%가 붙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연말에 법인세를 계산을 해서 해당 만불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개인 투자랑 혼동을 해서 법인 계좌를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가산세라든지 어떤 탈세 처벌이 대상이 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기업, 월급, 상금, 원고료 이런 것들로 이제 코인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매매 차익이 아니라 사업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수령 시점 시가로 매년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금화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 기준으로 소득세 미신고로 간주가 된다면은 국세청에 이제 소명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용역의 대가로 코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이제 지갑간 이체입니다. 지갑간 이체는 당연히 이제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증여세로 간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부모 자식 간 지갑 전송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증여일 전후 1개월 평균 시가 기준으로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엄연한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추후 코인을 팔아가지고 자녀분들이 부동산 등을 매수를 할 때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이 온체인 이동 내역이 만약에 포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자산 보유에 대한 신고입니다. 매월 말일 중에
하루라도 해외 거래소, 예를 들어서 뭐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잔액 합계가 5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매년 6월에 그걸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신고 자산이 50억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이제 이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미신고 금액이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이제 해외에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국회 전자청원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번 주에 올라왔는데 벌써 이제 5만 명이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 5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은 국회 상임위의 의무심사 대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논의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청원 안에는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 공제 한도를 원래 이제 250만 원인데 지금 주식이랑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사실 이 5천만 원도 주식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코인만 250만 원 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거를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체인에서 추적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프라고 해서 자금 자동 통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지갑, 콜드월렛, 디센트 같은 개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디파이 수익 이런 것들은 포착 기술이 여전히 이제 공백 상태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과세하기에 이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시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비가 됐을 때 과세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게 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의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식이랑 코인에 대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투세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이랑 다르게 거의 이제 세금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주식이랑 다르게 코인을 자산이 아니라 복권이나 도박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굉장히 구시대적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을 제도권 투자 자산이 아니라 사행성, 일시적 소득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정식으로 이제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사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제 한도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무제한 비과세인 반면에 가상자산은 이제 연에 250만 원만 공제를 해주는 굉장히 이제 주식 대비 턱없이 부족한 면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세율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은 거의 0% 거의 비과세라고 볼 수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22%의 이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이제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차익은 0원의 과세를 매기는 것이고 코인 수익은 수익의 거의 5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형평성 논란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월 공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 손실을 5년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수익이 났고 작년에 손해가 났다. 그럼 이게 상계 처리가 되어서 과거 손실이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월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잃고 내년에 번다고 해도 과거의 손실을 무시하고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전산화된 투명 과세가 이루어지지만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이제 위주로 하게 되고 해외 거래소나 뭐 디파이 수익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독박 과세를 한다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의제 취득가의 특례라는 개념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납세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세 전에 상승분에 대한 이제 세금의 면제부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투자자들이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의 유일한 구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2027년에 과세가 시행이 된다면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가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단가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최종 취득 원가로 인정해 주는 건데요.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국세청이 지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대형 거래소들이 공시한 12월 31일자 평균 가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XRP를 500원에 사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시가가 2,000원이 된다. 그러면은 국세청은 내가 이제 이 취득한 원가를 2,000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 전에 오른 그 1,500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1원도 매기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XRP를 고점인 3,000원에 샀는데 12월 31일에 시가가 1,500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때는 내가 실제 이제 매수 단가인 3,000원을 원가로 인정을 받아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00원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납세자들에게는 좀 유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총평균법의 덫인데요. 이 분할 매수자, 저 같은 경우도 XRP를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갑이 보통 이제 하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단타를 친 물량들은 고점 매수가가 원가니까 당연히 이제 단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겠지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국세청의 산정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게 평단 믹싱이라고 하는데요. 과세 기간 내에 전체 매수액을 총 수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과거에 저점 매진 물량을 만약에 섞이게 된다면 매수 평단가가 강제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매수 평단가가 강제로 낮아진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이 매수했을 시점의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과거에 500원어치의 XRP를 10,000개를 샀다. 그걸 이제 500만 원이라고 치고 이제 추가로 이 2,000원 평단가에 1,000개를 매수했다. 이제 200만 원이죠. 그러면 총 다 해서 내가 11,000개를 이제 700만 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기준 평단은 636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씨라는 투자자가 인식하는 평단가는 이제 2,000원. 그래서 인식 수익은 10만 원인데 국세청의 계산에 의하면은 총평균법에 의하면은 이제 인식 평단가는 636원이고 인식 수익은 146만 원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 통장에서 불어난 돈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국세청의 전산상 수익은 146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고점 단타를 이제 몇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이 비과세 한도인 250만 원을 순식간에 소진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가 불명의 자산입니다. 이 증빙이 안 되는 그런 가상자산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어드롭 혹은 이제 포크된 자산.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은 비트코인 캐시를 에어드롭 해주고 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체인 분리나 어떤 보상으로 지급받아서 취득한 그런 것들은 온체인상 원가가 0원 이게 됩니다. 0원이라는 거는 그 받은 만큼이 모두 이제 수익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22%를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납세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항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채굴 많이 안 하시긴 하지만은 과거에 개인 PC나 어떤 클라우드 풀을 통해서 채굴을 해서 가져온 가상자산, 그래서 매수 영수증 증빙이 어려운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이 원가가 0원으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굴한 거는 그 100%가 다 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용하던 해외 거래소가 이제 휴면 상태다. 예를 들어서 뭐 폐업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거나 오래돼 가지고 뭐 매수 거래 내역, 엑셀이나 CSV 파일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원가가 0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는 것이죠. 증빙이 불가한 그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처분은 이렇습니다. 양도가액의 50%를 취득 원가로 인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증빙이 안 된다고 100%를 이제 전액 과세를 한 대신에 판매 대금의 절반 정도는 이제 빼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징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항목인데 100%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처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만약에 고점에 매수를 했는데 영수증을 분실을 했다. 그런 유저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과거 거래 명세를 이제 사전에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라장터에 올라온 이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한 3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해외 금융계좌,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정보를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결합을 해서 이 거래 흐름을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에서 거래를 했다,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못 잡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통합 분석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고 나면은 이런 것까지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총 5가지로 이 2027년의 가상자산 과세의 대응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온체인 지갑이랑 온체인 지갑을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총평균법, 평단 미싱 규정으로 인해서 고점에서 단타했을 때 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지갑이랑 내 트레이딩하는 계정을 온체인상에서 확실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단타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계정이랑 완전히 분리를 해서 세금 폭탄을 안 맞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2026년 말 12월 31일에 포트폴리오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직전 일 시가를 원가로 인정을 해주는 의제 취득가의 특례를 이제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에 이제 수익이 큰 자산을 매도해서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해외나 휴면 거래소, 더 이상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거래소의 거래 내역들도 다 최대한 백업을 해둬야 됩니다. 거래 내역의 증빙이 안 된다고 하면은 판매 대금의 50%를 강제로 이제 원가로 잡기 때문에 이 50% 의제 룰 때문에 이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거에 내가 얼마에 매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백업을 해둬야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가족 간의 이 사전 증여를 활발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고, 자녀는 이제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이제 공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단위로 이제 리셋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코인을 양도를 하게 된다면은 가족 취득 원가가 이제 증여시가로 이제 상향이 되기 때문에 매도 시에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해외 계좌에 5억이 초과가 되는 그런 가상자산이 있다면은 27년 과세 유예랑은 또 별개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 거래소 자산 합계가 5억 원을 단 하루라도 넘겼다면은 매년 6월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해야 이제 고액의 과태료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 과세를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슈들을 꾸준히 트래킹하고 공부를 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내 재산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